일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노선을 바꾼다고 해서 선거에 도움되는 국면은 이미 지나간 것 같다고 직격했습니다. 부인난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 공관위는 경기지사 후보를 추가로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장동혁 대표가 청와대에서 만나 뼈있는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개헌 관련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잠시 후 현장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협상이 결렬되면 이란을 초토화하겠다고 밝힌 시한이 내일 아침 9시입니다. 이 내용도 더 인터뷰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여야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도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인천에서 벌어졌던 저런 일이 앞으로 점점 더 자주 벌어지게 될 겁니다. 선거에 지려고 나가는 분은 없으니까요. 예. 인천에서 벌어진 일, 바로 이 장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수도권 민심 빙하기 그 자체입니다. 지도부가 뭔가 결단을 해달라. 지금 힘든 게 현실입니다. 싸우지 말라. 왜 이렇게 분열을 하냐. 당이 후보의 힘인지 짐인지 자문해봐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처음 열린 현장 최고위에서 장동혁 대표를 향한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지켜보던 장 대표, 마이크를 들더니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는데요. 지금 말씀 주실 것들은 비공개 때 말씀 주시면 제가 다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공개 회의로 전환 후 분열 얘기를 왜 공개석상에서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회의장을 나간 장동혁 대표. 2, 3분 후 돌아왔지만 이미 의원들과 당협 위원장들은 자리를 뜬 후였습니다. 혁신하기는 이미 늦었다는 당내평가와 돌아와 보니 빈자리였던 비공개 최고위. 두 장면이 묘하게 겹쳐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이미 시한이 지났다라는 평가를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젠 좀 늦은 것 같아요. 이제 노선을 바꾼다고 해서 아마 선거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국면은 이미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무슨 말을 하든 선거에 지금에서 하는 진심이 아닌 말씀을 하시는구나. 진심이 아닌 제스처에 불과하구나. 아마 그런 평가를 국민들로부터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예, 김우정 의원님. 네. 지금 자당의 대표를 향해서 서울시장 경선 후보가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진짜 오 시장 말대로 이미 늦은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장면을 딱 보면서 떠오른 단어가 딱 있었어요. 그 수능의 수포자처럼 장포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지난번에 소위 소장파라고 하는 그 당협위원장들 포함해서 이선 후퇴해라라고 얘기했는데 더 이상 수용하지 않자. 이제 우리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포기한다 우리는. 그리고 대신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었는데 어제 인천 최고위도 현장 첫 최고위원회였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도 아마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미 얘기한 바가 있었잖아요. 국민의 힘이냐 국민의 짐이냐. 국민의 짐이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얘기를 한 바가 있었는데 이제는 내부에서조차 후보들에게 당이 힘이냐 짐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상황이니까 정말 얼마나 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대표가 아직도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인천에 그 필요한 이야기를 해야지 예. 왜 당 내분을 얘기하느냐라고 하는데 지금 오선인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뭐 윤석열 호위무사하다가 이제 갑자기 또 민심을 전달자가 됐는데 그렇긴 합니다만 일단 말인즉슨 맞는 말이었죠. 또 뭐 손범규 전 의원이랄지 뭐 많은 분들이 그 민심을 제대로 전달을 하고자 했으나 결국 수용이 안 됐던 것 같고 결국 민심을 이기는 장사는 없는 것인데 장동혁 대표가 사안의 엄중함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저는 최초로 재택근무해야 되는 그런 제1야당의 당대표가 탄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당 내부에서
거의 천덕꾸러기처럼 된 것 같아요. 오지 마, 찍지 마. 그러니까 후보들에게 오지 마, 사진 안 찍을 거야, 찍지 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사실은 당대표하고 사진 찍어서 줄 서면서 그거를 홍보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자랑스러운 당대표고 자랑스러운 당이라면. 근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그래서 장포자가 속출 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학 포기한 게 수포자라면 장동혁 대표를 포기한 장포자가 속출하고 있다. 조영술 위원께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런 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뭐 이제 포기할 때가 됐다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실제로 뭐 민주당에서는 정말 포기하기를 원하겠죠. 근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오 시장이 말했던 거 뭐 독자 노선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은 국민의힘에서 언제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노선 경쟁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의힘이 언제부터 한 가지 목소리만 내던 정당이었습니까? 소장파와 그리고 당권파 주류들이 경쟁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기 위한 끊임없는 예. 경쟁을 하는 거죠. 하다못해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도 유시민 전 장관이 그 공치모 가지고 미쳤다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노선 경쟁을 하는 것 같이 단순하게 이거는 내부 갈등을 넘어서서 이제 노선 경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싸움으로 비춰지는 것들을 예. 우리가 좀 잠재워야 될 필요한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혁신이라는 것이 그 오세훈 시장이 생각하는 혁신이 있을 것이고 윤상현 의원이 생각하는 혁신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생각하는 혁신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당 지지자들이 이러한 혁신이라는 틀 안에서 각자가 좋아하는 그러한 혁신의 방향성 토대로 제일 중요한 건 이재명 정권의 그러한 폭주라던가 이런 것들을 막는 공통 분모를 찾아가는 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당이 나아가야 될 노선들이 하나의 목소리, 다양한 목소리로 합쳐져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전선을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민주당이 원하는 것 같이 싸움의 전선이 아니라 이제 오늘을 계기로 해가지고 예. 합쳐나가는 전선을 만들어야 될 상황이 이제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만 제가 질문을 추가로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민주정당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뭐 노선도 다를 수 있고. 그런데 선거가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이렇게 싸우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괜찮느냐? 이런 의견에서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나 이제 이런 분이 이제 사석이나 예. 아니면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더 이상 내부 갈등 발언을 하지 말아달라. 소위 말하는 당의 입의 역할하는 대변인이라던가 예. 이제 당의 이제 주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한테 계속적인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 내에서부터 그런 갈등의 중심으로 가지 않는다면 오늘 같은 잡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 어제 같은 잡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잡음이 지도부가 먼저 나서가지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형태로 가게 된다면 이 내용들은 금방 빠른 시간 안에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재명 정권과 어떻게 싸우는 단일 대우에 대한 모습을 1, 2주 안으로 분명히 단일 대우의 전선을 보여줄 것이다 예. 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아까 잡음이라고 표현하신 어제 인천 최고위에서 벌어진 일, 오세훈 시장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런 일이 더 자주 있을 것이라고도 예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 벌어진 일 영상으로 보시죠. 아시다시피 수도권 민심 빙하기 그 자체입니다. 비상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우리 후보자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전국 선거에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지만은 지금 힘든 게 현실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하는 공통적인 얘기가 싸우지 말라. 왜 이렇게 분열을 하냐. 우리 대표님부터 해서 빨간 점퍼 입으시고 선거 체제로 이제 국민의힘은 간다. 이런 모습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우리 당내의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런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 대한 비판 그리고 앞으로 인천시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하셔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가 난 거 아니겠죠. 마지막에 마이크를 탁 꺾어버리는데 그냥 이제 발언이 끝났으니까 꺾은 거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원남 의원님, 앞서 토론과 연장되는 거긴 한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방금 보신 이런 인천 현장 최고위 같은 뭔가 좀 공개 충돌 양상 앞으로 계속될 거다라고 전망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계속되는 게 아니고 아직은 뭐 본격화됐다고 보기가 어렵죠. 아, 시작도 안 했다. 시작도 안 한 거죠. 예. 보세요. 지금은 아직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이 뭐 경선 중이거나 아직 공천장을 못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공천 딱 마무리되고 나서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한마디씩 합니다만 예. 공천 끝나고 나면 이제 후보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면 지금보다 훨씬 강한 강도로 훨씬 많은 사람들이
더 심한 용어를 사용해서 장동혁 대표를 배척하고 비난할 겁니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에게 표를 얻어야 되는 후보 입장에서는 나는 적어도 장동혁과는 다른 사람이에요라는 거를 최대한 선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어제 인천에서 저 정도 얘기 듣고 기분이 상했다면 앞으로 좀 곤란해질 거다. 앞으로는 뭐 저보다 훨씬 심한 말을 많이 듣게 될 텐데 예. 그 본격적인 시작의 시점은 공천 딱 끝난 시점 그때부터가 될 겁니다. 그나마 당대표 눈치를 봐야 하는 공천장 받기 전 지금 상황에선 좀 차라리 좀 적은 거고 딱 도장 찍힌 공천장 받고 나면 오히려 이제 가감없이 할 거다. 예. 원래 그전에도 공천 딱 끝나고 나면 가불이 살짝 바뀌어요. 그래요. 정광재 의원님 어떻게 네. 보세요? 시작도 안 했다고 김영남 의원이 전망했거든요. 일단 뭐 현장에서 실제 선거를 뛰는 사람들의 절박한 마음을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분들이 대신해서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동혁 대표 스스로 다양한 곳에 가서 민심을 바로 듣겠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저런 민심이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측면이라고 보고요. 아무래도 이 공천을 받기 전까지는 공천관리위원회나 당 지도부의 심기 뭐 어떤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당 후보들의 그 원심력은 커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당 지도부를 향한 구심력은 적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장동혁 대표의 원래 당대표 임기가 2년이에요. 그렇다면 2027년 8월 말까지가 당대표 임기가 되는데 예. 그런데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6월 3일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장 대표가 당대표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지방선거에 대한 전망이 좀 어둡다 보니까 예. 이미 장동혁 대표에 대한 당대표 리더십과 관련해서는 조기 레임덕에 빠진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장동혁 대표의 심기가 인천 최고위에서 나온 발언들 때문에 불편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예. 보다 정확한 민심을 듣기 위한 장동혁 대표의 노력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뭐 장 대표 어디가 그 유튜브도 개설했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추가로 보도로 나온 사실 하나 더 불편함을 드러냈던 장동혁 대표가 이제 카메라가 다 빠지고 비공개로 전환된 후에 당 분열 얘기를 왜 공개적으로 하냐라고 말을 한 다음에 회의장을 떠났다라는 게 중앙일보 등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광한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어제 그 인천 현장에 있었던 윤상현 의원을 향해서 철딱선이 없는 발언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영술 의원님, 철딱선이 없는 발언이라고 일종의 장 대표를 좀 옹호하는 발언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적절하지는 않은 발언이었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장동혁 대표가 이제 지도부에 이제 부탁을 계속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싸우는 발언을 하지 말아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어제 이제 윤상현 의원이 이제 인천 그 최고위에서 이제 했던 발언도 어떻게 보면 잔치집에서 좀 밥상 엎은 꼴의 발언이 돼버린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도 아마 현장의 목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제대로 된 혁신은 싸우지 말라가 이제 당원들과 우리 당 지지자들의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싸움을 할 수 있는 발언, 갈등을 할 수 있는 발언들은 자제를 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민주당이나 이제 그 범여권 이제 패널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 그 실제 저는 공천장을 받고 나면 오히려 안 싸울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망하려고 작정하지 않은 이상 후보들이 왜 싸웁니까? 저는 싸우지 않고 장동혁 대표 체제로 계속 간다라는 상황이 된다면 저는 단일 대우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뭐 거부하는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도 호남에서 오지 말아달라고 했던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작은 목소리가 전체적인 판을 갖다가 상징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결국은 단일 대우로 갈 것이고 조광한 최고위원도 아마 장동혁 대표가 분명히 이제 이런 발언들을 하지 말아달라고 아마 부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싸우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당원들의 엄중한 명령이고 지지자들의 가장 강력한 그러한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그 형태대로 갈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일 대우로 정리될 것 같다라고 예측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서울과 부산이 이번 선거의 척도가 될 것이다. 선거 그 승패라고 장동혁 대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 한 후보인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지금 경선 경선 후보? 중에 있긴 예. 합니다만 그래도 가장 뭐 후보가 될 확률이 높다고 뭐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는 후보가 포기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게 단일 대우로 갈 수 있는지 우린 따로 선대위 꾸리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더 어려워졌다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선거가 따지고 보면은 한 52일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5월 29일 날 사전투표잖아요. 아, 예. 이미 정말 한 50여일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난번에 갤럽 여론조사에서 참 처참한 성적표를 받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런데 서울, 경기, 인천은 그보다 더 낫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인천에서 여기저기 본물 터지듯 나온 이야기를 그 자체가 민심이라고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는 얘기를 공개 발언에서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비공개에서 하고 그게 인천에 뭐 도움이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윤상현 의원마저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조차 수용이 안 된다면 그러면 이미 어떻게 단일 대우로 갈 것인가.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비공개 전환한 이후에 나갔다 오니까 다 떠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느 세월에 어떤 계기로 단일 대우가 된다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 위기도 위기지만 위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 하나고요. 그다음에 지지율이 참혹하게 나오는데 반등할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관리도 안 되는 게 장동혁 대표의 책임인 것이고 또 어떻게 반등의 계기를 찾을 것인가도 대표가 찾을 생각이 없어 보여요. 그게 더 심각한 문제죠. 그 시간을 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실 이 본격적인 선거 국면이 되기 전에도 장동혁 대표에 대한 뭐 전륜 요구나 뭐 혁신에 대한 요구는 좀 있었는데 뭔가 공천이 이제 시작되면 뭔가 좀 개혁적인 또는 좀 바뀌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정현 1기 공관위원장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공천 파동에 또 내홍에 한 몫을 한 인물로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이 꼽히고 있죠. 그런데 이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 사퇴 후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공천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국민의힘 자체가 지금 너무 나태해갖고 있거든요. 제가 호남 출신으로서 그런 걸 지켜보면서 아니다. 이건 뭔가가 변화가 필요하다. 대구에 반드시 기득권을 좀 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었고 제도란 이런 게 없다고 한다 그런다면 우리 국민의힘은 그대로 주저앉아서 통째로 다 무너졌을 겁니다. 저는 뭐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대로 할 겁니다. 네. 일부러 흔들었다라는 표현을 과거에 하기도 했는데 정광재 의원님. 네. 내가 공천 잘못한 게 아니다. 내가 이렇게 안 했으면 당 무너졌을 거다. 이렇게 지금 자평했거든요. 본인 입으로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식의 발언은 예. 글쎄 뭐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근데 여러 여론조사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지 않다라도 국민의힘이 굉장히 고전하고 있잖아요. 물론 뭐 지도부의 방향성 설정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전 최근에 이렇게 더 부진해진 원인 가운데 하나는 잘못된 공천 관리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본인은 나름의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죠.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이 절대 강세 지역이라고 했었던 대구시장 공천 과정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보수 성지라고 하고 있는 대구에서도 민주당 김부겸 전 총리가 나올 경우에 자신할 수 없다라는 선거 결과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 거고 네. 경기 후보 아직 선정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공모를 받고 있고 충북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 공천 관리의 허술한 부분 이 뇌관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탈한 후보들 아직 원점으로 돌아오기로 했지만 다 이루어지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데 대해서 본인이 공천 관리를 잘했다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본인이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그런 평가를 해야 하는데 본인 입으로 하기엔 조금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전남 광주 통합시장 선거로 나가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비판적인 의견도 있지만 그 진정성만큼은 전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워낙 약세 지역이고 후보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그래도 그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출마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결단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지금 가장 혼란스러운 지역 국민의 입장에서 뭐 대구일 것 같아요. 여전히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대구 공천 상황에 대해서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이
판을 흔들 수밖에 없는 당 내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뭐 네. 이 추정입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여론조사 가장 1, 2위였던 주호영,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두 사람이 컷오프가 된 걸까요? 글쎄 뭐 누구 부탁을 받고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그렇게 공천 파행을 이끌 수밖에 없는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사실 별 관심도 없어요. 아 예. 근데 참 대단한 게 왜 윤어게인 쪽 사람들은 반성이라는 거를 전혀 안 하죠. 이 정도로 해악을 끼쳤으면 제가 부족했습니다. 뭐 아니면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른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인정을 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끝까지 우긴단 말이죠. 그리고 저는 지금 전남 광주 통합시장 후보에 한 명도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만 이제 예. 국민의힘 쪽 후보가 이정현 전 위원장 같은 사람은 아무리 다른 후보가 없더라도 공천장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끝까지 비상식적인 얘기만 하고 억지를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예. 적어도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지금 100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는 뭐랄까요, 이제 제대로 된 정당 내지는 제대로 된 정당이 되고자 노력하는 공당이라면 저렇게 비상식적인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당의 공천장을 주는 건 전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공천하는 게 맞겠죠. 무공천. 그래도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호남에 많은 애정과 공을 들여왔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호남에 무슨 득이 되냐고요. 사실은 이정현 전 위원장이 기회 있을 때마다 본인이 호남 출신이고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는데 호남에 계신 국민들께서 이정현 전 위원장이 우리 동양 사람으로서 참 자랑스럽다 아니면 열심히 잘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몇 퍼센트 되시겠어요? 좀 창피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공천장을 줘서 당의 후보로 인정을 하는 게 국민의힘이 더 나락으로 빠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영술 위원님. 저는 민주당이 좀 그 거울 치료를 좀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민주당은 대구에서 이미 이제 정계를 떠나 계셨던 김부겸 전 총리를 갖다가 모셔와가지고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죠. 김부겸 아니 얼마나 대구에 사람이 없으면 세대 교체를 못 해가지고 김부겸 전 총리를 갖다가 내세워가지고 나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까?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는 네. 호남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나가겠다고 자발적으로 하신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오히려 높게 평가해야 되는데 수동적으로 해서 차출돼서 나온 김부겸 그 대구시장 후보를 배출하면서 세대 교체를 안 하면서 다른 당에게 야 너희들은 제대로 못해라고 말을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지적인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아니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그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인가요? 김부겸 전 총리가 정계 은퇴 선언했다가 이번에 다시 출마하게 된다? 말씀대로 정말 그게 비합리적이고 민주당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거라면 왜 지금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가 나오겠어요? 그게 국민의힘의 어떤 후보하고 가상 대결을 붙여도 엄청난 차이로 1위를 하고 있는데 그건 대구 시민들에 대한 모욕 아닌가요? 예, 여기까지 하고 준비된 게 많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대구 얘기했으니까 주호영 의원 상황 좀 짚어볼게요. 내일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할지 뭐 어떻게 할지 아직 예고된 것은 없습니다만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역시 대구시장 예비 후보죠. 주호영 의원에게 선당 후사를 당부했습니다. 김정 의원님. 네. 선당 후사 발표가 내일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내일 기자회견. 그러니까 선당후사를 요청했다는 것은 무소속 출마하지 마세요라는 얘기인데 네. 지금 가처분 신청 기각된 것에 대해서 항고했잖아요. 네. 그런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내일 기자회견을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할까요? 저는 항고 결과를 기다리겠다라는 것도 너무나 김 빠지는 이야기인 것 같고 무소속 출마하기에는 이미 좀 늦었다. 예. 저는 뭐 계속해서 못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명분도 실리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그 진정성 있게 내가 컷오프 됐을 때 곧바로 박차고 나가서 무소속 출마합니다라고
깃발 들고 나갔다면 아마 가능성이 지금하고 좀 달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법적으로 대응하면서 기각됐는데 또 항고하고 그러면서 중간에 기자회견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설사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고 하더라도 늘 얘기했던 배신자 프레임에 스스로를 가두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내일 딱히 무슨 할 얘기가 있을지 항고의 결과도 아직 안 나왔는데 그래서 너도 나도 선당우사를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무소속 출마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야말로 선당우사 요청에 부응하는 말을 오히려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아울러 해봅니다. 예. 조호영 의원이 이제 뭐 국회 부의장이기도 하고 선수도 높고 하니까 뭔가 예우를 갖춰서 갖춰준다면 선당우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하는데 뭐 이런 유영하 의원의 메시지가 그런 것일지 또 내일 어떤 응답이 나올지 내일 시간에 아마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 인물, 뭐 극우 유튜버라고 분류가 되는 전한길 씨 소식이 오랜만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네요. 지난 5일에 국민의힘을 탈당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밝혔냐면 끝까지 믿고 싶었으나 진정한 보수 정당인지 깊은 의구심이 들었다. 그래서 탈당했다. 이렇게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예. 이거 국민의힘 입장에서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지난번에 사실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 탈당하겠다라고 예.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 소식 반갑게 받아들인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그런데 예. 다음 날 뭐 다른 여러 사람들이 탈당하지 말아달라라는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탈당하지 않겠다라고 번복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엔 실제로 탈당이 이루어진 것을 본인이 인증했더라고요. 네. 지난 탄핵 국면에서 전한길 씨가 했었던 역할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때는 뭐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보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위기감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했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진정성을 추종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로 바뀌면서 예. 이게 맞는 방향인가라고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결국에는 지금 전한길 씨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동조하는 사람들도 국민의힘에선 많이 줄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탈당했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예. 국민의힘 전체로는 앞으로 이제 미래로 나가야 되잖아요. 과거를 회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하나의 계기점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 아직도 저는 그 지난해 여름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전한길 씨가 이제 기자 비표를 메고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손을 흔드는 그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김영남 의원께는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전한길 씨의 국민의힘 탈당 장동혁 대표에게는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장동혁 대표 본인만 악재죠. 사실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전체를 보면 전한기 씨를 비롯해서 저런 그 부류의 사람들이 탈당을 하고 국민의힘과 완전히 절연을 하면 앞으로 조금 나아질 가능성이 생길 텐데 네. 장동혁 대표는 지금 지방선거를 참패하면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거냐? 아닐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제 물러나고 나서 그 열리는 전당대회에 또 당권 도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예. 그때 이제 본인한테 표를 이렇게 모아줄 수 있는 이른바 좀 선동꾼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한길 씨 같은 사람이 탈당하고 정말 국힘하고 절연을 한다면 장동혁 대표에게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죠. 차기 전당대회 또 당대표로 출마했을 때. 예. 그리고 저희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기 전에 또 한 명의 인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소식도 오랜만에 들어왔는데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마 병원 치료 등을 이유로 받아들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영술 위원님, 전광훈 목사가 다시 나오게 됐다. 물론 임시적인 조치지만요. 국민의힘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별 영향이 없죠. 별 영향 이분 없다. 같은 경우는 뭐 국민의힘이 아니라 다른 정당에 더 관심이 많은 분이시고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은 어떠한 이유가 됐든 공권력에 대한 폭력적 행태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차원에서 이분에 대해서 따로 이제는 언급을 하거나 그리고 크게 관심을 갖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관심 안 갖는다고 하시면서 역시 행동으로 또 짧게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청와대에서요, 이재명 대통령과 또 민주당, 국민의힘 대표 등등이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죠. 이 장면 백다앵커의 브리핑 보시고 본격적으로 또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왜 빨간 거 안 맸어요? 색깔이 살짝 바뀌었는데. 이런 일부러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스타일은 제일 좋으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국회에서 만난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 오늘은 청와대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빨간 타이를,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 타이를 매는데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자리가 있을 것 같아서 최근에 제가 집 6채 중에서 4채 처분하느라고 고생 좀 했습니다. 7개월 만에 민생을 위해 둘러앉은 여야정. 중동발 위기 대응책뿐 아니라 추경안 등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졌는데요. 행정 통합 논의를 두고서는 뼈있는 농담도 오갔습니다. 원래 그 반대 신문은 주신문에 하는 건데 딴데 그러십니까? 요즘 재판이 예전처럼 법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어서 지난 2월 12일 만남 1시간 전 장동혁 대표가 불참을 통보했을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인데요. 모처럼 훈훈한 장면, 민생경제 훈풍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예, 훈훈한 장면이라고 한 이유는 이겁니다. 뭐 보기에는 물론 이제 카메라 앞에 공개된 시간이었죠. 물론 비공개 회의도 길었지만 뭐 뭔가 이렇게 좀 서로 농담과 유머를 섞으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는 긍정적으로 그나마 다가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가 만났던 게 지난번에 언젠가 따져보니까 청와대도 아니고 용산 대통령실 시절입니다. 지난해 9월에 만났고 이번이 7개월 만입니다. 사실 올 2월에 만났어야 했는데 뭐 이른바 뭐 장 대표의 노쇼 뭐 이렇게 언론에서 제목 붙이기도 하던데요. 뭐 1시간 전인가요? 캔슬을 하는 바람에 7개월 만에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저런 유머는 좀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치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제 민생경제협의체라는 이제 명목으로 네. 여야 또 대통령 함께 모였습니다마는 국민들이 좀 안심하시잖아요. 저런 모습 보면 또 올해 2월달에 그 몇 시간 전에 불참 통보하고 안 갔던 그 모습에 대해서도 상당한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로서 지금 사면초가 신세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참석을 했던 것 같고요. 또 민생 문제를 논하자고 하는데 이걸 거절할 명분이 있습니까? 또 국민들이 뭐 서로 웃기도 하고 또 유머도 주고받고 또 그 가운데 어떤 가시가 들어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만나서 서로 공방을 주고받더라도 만나서 저렇게 얘기하니까 예. 모습이 좋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자주 만나는 모습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또 민생경제협의체가 뭐 오늘 한 번으로 끝날 거 아니기 때문에 모처럼 또 정청래 대표하고도 저렇게 악수하고 반갑게 화기애애한 모습 좋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민생을 위해서라면 여야가 조금 대통령과 함께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넥타이가 이제 붉은색과 파란색이 섞인 뭐 통합의 넥타이라고 해석이 되는 그런 넥타이도 맸고요. 조영술 의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연히 이제 웃으면서 대화하는 건 좋죠. 그리고 너무나도 오랜만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국민의힘이 언제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제 여당으로부터 패싱을 많이 당해왔는데 너무나도 간만에 이제 민생경제라는 이름으로 예. 같이 웃으면서 이제 자신들이 이제 주장하는 내용들을 뼈 있게도 농담도 던지면서 저런 모습들은 국민들이 바라는 이제 정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정치라는 게 늘 싸우고 윽박지르고 그리고 이제 거칠고 그러다 보니까 희망이 없어 보였지만 저렇게 웃으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건 지적하고 협조할 건 협조하고 이런 여야정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정치가 복원되고 국민들도 이 어려운 지금 대외경제 위기를 갖다 극복하는데 희망의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백다잉커 브리핑에서 짧게 보여드렸는데 집 6채 중에서 4채 처분했다. 뭔가 약간 뭐라 그럴까요? 뭐 요새 뭐 코미디 프로 같은 거 보면은 자신에 대한 악플 읽기 이런 것도 있는데 약간 이렇게 블랙 코미디처럼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잠깐 더 보시죠.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님 인사 모두 받았습니다.
형님 먼저. 우리 정청래 대표님 뭐 관련 저기 행사장 가면 항상 우리 정청래 대표님 먼저 하세요. 먼저 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자리가 있을 것 같아서 최근에 제가 집 6채 중에서 4채 처분하느라고 고생 좀 했습니다. 예, 김영남 의원님. 네. 사실 이 대통령이 X로 뭐 집 팔아라라는 뭐 공방을 했었고요. 뭐 다주택자 공방 뭐 이렇게 원격으로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걸 좀 꼬집은 듯한 그런 멘트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뭐 그와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는 처음에는 그 6채 다 합쳐봤자 값어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집 한 채만도 못하다 뭐 이런 논박을 주고받기도 했는데 네. 뭐 분위기에 밀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그 처분을 하고 2채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봐도 저거는 본인한테 뭐 본인의 어떤 그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좀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유머를 던진 것 같은데 그 미국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의 정치인들을 보면 예. 우리나라가 확실히 유머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치인들은 어떤 연설을 하던 공식석상에서 어떤 발언을 할 때 거기에 있는 좌중을 한두 번 정도 웃기지 못하면 저 사람 참 연설 못한다, 재미없게 얘기한다, 뭐 이런 평가를 듣는데 우리는 그 좌중을 웃게 만드는 일이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영국의 그 처칠 수상은 그 어려운 세계대전을 치러내면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머를 던져서 국민들을 다소 안심도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종전이 될 때까지 쭉 끌고 나가는 리더십을 보였는데 우리는 좀 더 정치인들의 유머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요. 정광재 의원은 오늘 어떤 장면에 주목하셨어요? 제가 주목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은 집 팔겠다고 했는데 실제 집은 안 팔았고요. 아직 안 팔았습니다. 팔리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뭐 그게 어쩌면 자승자박이에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다양한 규제,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고 대출 규제가 돼 있어서 지금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 사람은 최대 2억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는 그 집값은 거의 30억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다주택자가 아닌 이상 세를 낀 상태에서 팔기가 어려워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튼 팔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뭐 더 다른 뭐 조건을 내면은 팔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팔리지 않고 있고 장동혁 대표는 여론을 질타받았습니다.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그런데 이런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채 정리했습니다. 다주택이라고 해서 뭐 일부 지분을 갖고 있었던 것은 형제와의 그 지분 증여, 또 보령에 있었던 농가주택은 어머니에게 증여하고 나머지 주택은 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실천에 옮긴 사람은 장동혁 대표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 유머가 그렇게 좀 꼬집은 것이다라고 해석이 또 가능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좀 짚어볼게요. 오늘 오찬 회동 사실 정해진 의지 없이 자유롭게 진행됐는데 장 대표는요, 어제 최고위에서 예고했던 것처럼 추경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 집 날라주는 사업 등에 들어가는 306억 원. 추경의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대표적인 사업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이제 관광 진흥을 위한 아마 예산인 것 같은데 제가 내용을 지금 모르는데 설마 중국 사람만 지원할 리가 있겠습니까? 추경에 담을 내용은 아닙니다. 대상이 한정돼 있습니다. 중국 사람으로? 예. 중국 사람으로 돼 있으면 그 삭감하십시오. 근데 내가 보기엔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 그 팩트를 한번 체크해보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참 대화할 필요가 있죠. 네, 대화할 필요가 있다. 토론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이거 팩트 체크를 해보면 이 집 날라주는 사업 요거는 삭감된 게 맞는 거죠? 삭감된 게 맞는데 장동혁 대표에게 보고가 안 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팩트가 아닌 얘기를 지금 오늘 오찬 회동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건 굉장히 좀 민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당에서 보고가 안 된 걸까요?
왜냐하면 어제 그 국회 그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예. 이미 이 관련 예산, 그러니까 관광 활성화, 외래관광객 활성화 그 예산이 306억이 올라갔는데 네. 그 중에서 이 그 중국인 관광객들의 뭐 짐 캐리 서비스 이 5억은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306억 중에 25억이 삭감이 됐는데 그 중에서 5억이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그 예산이었는데 네. 이미 어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께 항의성 지금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 정도 보고는 당대표에게 좀 했어야 됐고 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당의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것인데 예. 오찬에서 지금 저렇게 제1야당 대표가 거론할 정도인데 팩트체크도 안 됐다. 그거는 조금 상당히 민망한 상황이고 좀 부끄러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면 장 대표가 이제 미리 준비된 기본 원고를 보기도 하고 뭐 즉석에서 좀 덧붙이기도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근데 저거는 준비된 내용 그렇죠. 같아요. 그런데 밑에서 그거를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대표한테 오늘 그 내용을 전달했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 저희도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 집 날라준 사업 등에 들어가는 306억 원이라는 장 대표의 그 발언을 보고 문체위 소속 의원실에도 좀 확인을 해봤는데 김희정 의원 말씀대로 어제 마침 그 집 날라준 거는 5억이고요. 그게 삭감됐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조영술 의원 보시기에는 약간 요거는 뭐 고의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좀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뭐 비서진들이나. 근데 뭐 준비 부족에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예. 제일 중요한 것은 그 306억이라는 이 액수가 아니라 과연 이게 적절한 예산들을 지금 우리가 편성하고 있느냐, 예. 이 추경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걸로 우리가 그 확실한 이제 핵심 쟁점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호르무즈 해역이 봉쇄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대한민국 그 문제 못 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물가 인상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전쟁 전과 전쟁 이후를 봤었을 때 우리가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서 환율 급등이 2배에서 3배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추경이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물가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이런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 정말 추경이라는 건 정말 꼭 필요한 부분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화물차 택배 그리고 뭐 농축산 산업 이런 데 보면 이제 직접적으로 이 현재의 전쟁 사태가 예.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데 이런 데에 대한 예산들을 갖다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불필요한 예산들을 여기에 끼워 넣는 이 문제들 이렇기 때문에 추경을 갖다가 제대로 보수적으로 꼭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써야 된다는 걸 야당으로서 지적을 한 것이고 예. 핵심은 그것이지 이걸 갖다 팩트체크로 넘어간다면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제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번에 이제 추경이 26조 한 2천억 정도 규모로 합니다만 그 26조 원 정도 중에 대부분은 사실은 미국 이란 전쟁 때문에 벌어진 경제 상황 또 그로 인해서 어려워진 분들에게 대한 지원금 명목이고 사실 일부가 조금 들어 있어요. 근데 중화권 관광객 활성화를 위한 홍보 예산이 대부분인 것이고 이미 삭감된 이른바 짐 캐리 서비스 그거는 딱 5억 원이었던 건데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면 마치 짐 들어주는 서비스 306억 예산 아닌 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예. 왜 중화권 관광객 유치 활성화 예산을 이번에 집어넣냐면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몇 달 전에 대만에서 유사시에는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다음에 사실상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의 일본 관광이 사실상 금지되다시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 관광을 못 가는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마구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물 들어올 때 노적을 하고 이럴 때 한국 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 중에 매우 극히 일부분 뭐 300여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예. 아니 26조가 넘는 규모를 하면서 전쟁하고 상관없는 거는 한 1원도 집어넣지 말라. 이게 다소 좀 무리한 주장 아닌가요? 저는 이거죠. 그 예를 들어 지금 당장 에너지 문제 급하고 지금 일선에서 일하는
화물차 노동자, 택배 노동자 이런 분들 굉장히 어려운데 아파트 태양광 산업을 지금 왜 하는 겁니까 갑자기?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 같이 1억이든 2억이든 그건 세금이 아닙니까? 국민의 혈세가 아닙니까?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것은 꼭 필요한 데를 먼저 정리하고 그다음에 다음 것들을 갖다 논의하고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걸 논의해야 되는데 선후 관계가 지금 바뀌어 있다는 걸 갖다 지적을 한 것이고 그 부분을 갖다가 야당으로서 당연히 저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태양광 사업 지원은 사실은 고유가하고 바로 연관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원유 수입이 원활치 않고 국제 유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이제 석유나 이런 그 탄소를 태워서 하는 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만 이거와 관련해서 앞으로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에너지원의 전환이 더욱 필요해진 거죠. 이게 왜 관련이 없습니까? 전쟁 위기를 극복한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거지 그게 중장기적인 사업과 단기적인 사업을 갖다가 구분을 하자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점은 야당이 이런 문제 제기하니까 삭감한 거 아닙니까? 예. 이거 그냥 야당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본인들이 추경 편성한 거 그대로 통과될 건데 그래도 건전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 예산이 삭감된 거라고 보거든요. 이후에 보고 과정이 어땠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예산과 관련해서 책정한 것에 대해서 야당이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없어졌다. 이런 부분에 오히려 더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5억 원 삭감해서 대단히 큰일 5억 하셨습니다. 원을 줄였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을 그리고 그것이 이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매표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추경은 안 된다는 거고 관련해서 이게 소득 하위 70%까지 민생지원금을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광범위한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은 핀셋 지원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고유가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있었는데 하위 70%까지 넓히니까 그 대상이 굉장히 폭넓게 넓어졌단 말이에요. 이것도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거를 좀 짚어볼게요. 오늘 개헌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대통령은 이제 뭐 부마 민주항쟁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 또 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도입하자 이 부분은 비교적 국민의힘도 논란이 이견이 크진 않는 것 같다. 그래서 협조를 좀 당부했고요. 이후에 비공개로 전환됐는데 이 비공개 회의 내용에 대해서 각 당이 각자의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장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개헌을 논하기 전에 중임이나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국민들에게 선제적으로 해달라 건의를 했는데 이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 방송 중에 청와대에서도 이에 대한 반박성 브리핑이 짧게 나왔는데요. 이 연임에 대해서 대통령이 즉답을 피했다는 일부 전언은 사실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연임 개헌에 대해서 현재 공고된 개헌안을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야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상태에서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연임, 중임은 지금 안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논의가 오갔다는 것, 김영남 의원님. 그러면 5.18 정신이나 부마항제 정신을 전문에 수록하자 이런 취지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라는 개헌 논의를 중임, 연임 키워드를 꺼낸 것은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도 일단은 지금 거부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은 이번에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이 이루어지는 거를 내심은 하기 싫은 거죠. 반대하는 것이죠. 근데 반대할 명분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대통령의 중임이나 연임 안 하겠다는 거를 선언해 달라는 건데 아니 그건 개헌안에 아예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런 내용 비슷한 거 그러니까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한자도 고치는 게 없는 겁니다. 그거를 잘 알고 있을 텐데 내심 개헌은 하기 싫고 근데 부마 민주항쟁이나 5.18을 헌법 전문에 실지 말자라고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도 어렵다 보니 어떻게든 개헌을 미루고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안 할 명분을 찾기 위해서 대통령 임기와 관련한 권력 구조를 자꾸 언급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예 불가능해서 아예 개헌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논의도 안 된 내용을 절대 안 하겠습니다. 먼저 선언하는 게 오히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 정광재 의원님. 아예 불가능하거나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던 일들이 워낙 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헌 저지선 뭐 200석 뭐 넘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식으로든 저는 이번 개헌을 통해서 연성 헌법화 시킨 이후에 다음에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임이든 중임이든 본인의 권력 기간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동인이 충분하다고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 원래 안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면 명확하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니 국민의 다수가 동의하고 있는 이번 개헌안의 요지가 뭡니까? 5.18 민주화운동, 부마항쟁, 전문에 넣자. 그다음에 계엄 요건을 좀 강화하는 거, 그다음에 지방 균형 발전에 관련된 거, 이 세 가지잖아요.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 있습니까? 국민 대다수가 찬성을 하고 있어요. 또 국민투표 붙이려면 1,3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합의할 수 있는 이 개헌안에 대해서 이번 지방선거 때 함께하자라는 거에 반대할 명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107명 결의문 냈잖아요. 전륜하겠다고. 예. 그러면은 그거를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그동안에 윤호개인 계속 여전히 외쳐왔지만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이번 개헌안에 찬성해서 함께 통과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마저도 안 하겠다라면 지난번 결의문은 휴지 조각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자기 부정이란 말이에요. 이조차도 안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무슨 본인들이 단일 대우로 뭘 할 것이며 윤호개인하고 이제 우리는 그거 안 한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걸 부정하려면 확실하게 저는 이 개헌안에 찬성하는 길밖에 없다.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정광재 의원이 이제 좋은 말씀 많이 주셨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업의 파트너를 갖다 믿을 수 없으면 같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개헌안을 띄우고 대통령이 초당적 협력을 외쳤는데 동시간대에 우리 정청래 대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국민의힘 당장 정당 해산해야 됩니다. 지방선거 후보 내지 마십시오. 당장 국민의힘을 향해서 그러한 적대적인 메시지를 내는 여당 대표가 있는데 어떻게 그 사업 파트너로서 신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정청래 대표나 그리고 범여권에서 했던 그 개헌안을 갖다 그대로 유지할 거라는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파트너를 갖다가 먼저 존중하는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궁금한 게요, 김영남 의원님. 네. 헌법 제 128조에 보면은 개헌을 해도 중임이나 연임 같은 거는 그 개헌 당시에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을 못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강전의 주장이 그게 맞으려면 그것까지도 먼저 고친 다음에 할 것이다. 이게 선제적으로 생각이 돼야 되는 건데 그 시나리오가 가능한가요? 사실은 이제 헌법 학자들이 해석하기에 예. 헌법 조문이 이제 쫙 있을 때 예. 그 중에서도 특히 더 중요하고 이제 절대적으로 그 바꿀 수 없는 조문들이 몇 개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편면적으로는 다 같은 헌법상의 조문입니다만 특히 대통령의 연임 관련한 임기 관련한 개헌의 경우에는 예. 그 개헌이 이루어질 때 당시에 당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 하는 거를 이른바 핵심 조문이라고 해서 이거는 다른 헌법 개정이나 뭐 헌법 부칙 개정을 위해서 부칙 개정 등을 통해서 예. 이거는 훼손시킬 수 없는 조항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헌법학계의 뭐 아주 절대적인 다수설이기 때문에 예.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의 헌법교실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준비한 게 좀 있는데요. 시간이 또 열띤 토론 덕분에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조갑재 대표와 또 더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내홍이 계속되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에 대한 당 내부 성토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나라 밖도 시끄럽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9시로 다시 못 박았습니다. 그 안에 협상이 안 되면 이란의 발전소와 다리를 파괴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보수논객 조갑제닷컴 대표와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국내 정치권도 시끄러운데 이란 중동 상황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 9시가 시한인데 그 안에 협상 안 되면 파괴하겠다, 뭐 석기 시대로 돌리겠다. 이게 국제법적으로 가능한 거냐 논란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국제법 위반이고 유엔 헌장 위반이고 예. 또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건 전쟁 범죄 행위라고 그러거든요. 예. 교전을 하더라도 군사 시설에 대한 공격을 해야지 민간인에 대한 공격 또는 민간인들이 쓰는 인프라에 대한 공격은 전쟁 범죄 행위로 규정을 하는데 예. 그동안에 미국이 일방적인 행동을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도 밀어붙인다면은 이게 미국 안에서 상당히 지금 비판적이에요. 예. 미국에서 지금 전쟁 반대가 3분의 2쯤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속 국제법 위반을 쌓아가고 있다고요. 예. 그런데 핵무장한 국가가 핵무장하지 않는 가만히 있는 나라를 기습 공격한 거, 그다음에 국가 지도부를 몰살시킨 거, 학교를 공격해가지고 175명의 어린이를 죽게 만든 거, 그다음에 발전소를 공격하겠다는 거, 예. 이런 걸 다 합치면은 이거는 이란 정권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이란 국민과 이란 문명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보여지면서 예. 미국 안에서 벌써 전쟁 범죄 혐의가 짙다는 반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 이란과 트럼프의 대결은 저는 이란과 미국의 대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란과 트럼프의 대결은 전쟁 의지의 대결인데 군사적으로는 미국이 이미 연전연승하고 있어요. 예. 그러나 전쟁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하면은 어느 쪽이 전쟁 의지를 먼저 포기하느냐거든요. 월남전에서 봤듯이. 예. 그래서 전쟁 의지의 싸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의 지지가 약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기가 힘든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문제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사정. 그러니까요. 오늘 한국을 또 콕 짚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돕지 않는다라고 말했고요. 또 계속 우리 28,000명인데 주한미군 계속 45,000명이라고 또 말했습니다. 예. 전략적인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분은 자기가 잘못한 거 절대 안 고칩니다. 예. 언제 내가 잘못해서 미안하다는 이야기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제3차 오일 쇼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제3차 오일 쇼크가 어떤 진행 코스를 밟든지 한국의 국가 진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거라고 봅니다. 이건 국제적인 변화가 한국으로 이렇게 몰려올 겁니다. 제가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를 취재를 했어요. 예. 1차 오일 쇼크는 1973년 쇼크인데 그때는 박정희 정부가 중화공업 건설을 계속하고 그다음에 오일머니가 몰리는 중동으로 건설 회사를 진출시켜서 예. 거기서 외화를 벌어들여 가지고 1977년에 가면은 그 돈으로 중동에서 석유를 사고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했어요. 예. 자, 2차 오일 쇼크도 이란 호메니 혁명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1979년 석유값이 2번 뛰었어요. 예. 2배로 뛰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직격탄을 받았습니다. 왜냐? 중화공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일을 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가 30%, 40% 올랐습니다. 예. 이게 사회 불안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김영삼 의원직 제명 정치 불안 이게 부바 사태로 갑니다. 예. 그래서 그 열흘 뒤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는데 이게 이란 사태하고 관계 있어요. 그 다음 해가 어떻게 되느냐? 1980년에 가면은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이래 되니까 국민들이 민주화에 대해서 냉담해집니다. 그래서 전두환 정권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처럼 1차, 2차가 역사를 바꿨듯이 이번에도 이 사건은 어떤 경로를 거치든지 한국의 국가 진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예. 여기에 국가 생존 차원에서 우리 국가 지도부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오늘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 별로 안 나오대요. 예, 물론 민생경제협의체로
만난 것이고 또 비공개에서 어떤 대화가 나눴는지 조금 더 취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이라고 해서 국내 정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게 아니니까 굉장히 세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아니 이건 직격탄입니다. 우리한테 예. 직격탄이고 지금 당장 이 호르무즈 해협이 6개월 동안 계속 닫혀 있으면 한국이 어떻게 됩니까? 국가 생존 위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몇 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째, 이 에너지 믹스를 원자력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은 태양광 그리고 풍력의 미래를 가지는데 절대 그걸로는 대체가 안 되잖아요. AI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질이 높은 전력이거든요. 질이 높은 전력, 안정된 전력을 보내줄 수 있는 것은 원자력 백분이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원자력 건설을 더 촉진하고 지금 돌릴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더 돌려야 되고요. 더 지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번 사태를 보면서 자꾸 김정은이가 뭐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김정은이 웃고 있다고 봅니다. 즉 북한의 핵 위협 그리고 이 호르무즈 핵 위협이 그게 다 우리의 당사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방어적 대책을 세우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첫째는 방어망을 철저하게 수도권에 아이언돔과 같은 것을 2중, 3중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우리 무기가 천공2라고 예. 그게 아주 효과가 좋았어요. UAE에서 30개를 요격을 했는데 29개를 맞췄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2중, 3중으로 설치를 하고 또 우리가 자랑하는 벙커버스터 같은 거의 핵폭탄에 준하는 폭발력을 가진 걸 2개를 가져야 돼요. 이걸 가지면은 김정은도 핵을 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예. 등등. 어쨌든 저는 우리 이번 이 사태는 위기입니다. 위기라는 것은 위험도 있지만 기회도 있다고요. 예. 이걸 기회로 삼아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지도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내일 오전 9시잖아요. 한국 시간으로. 예. 트럼프가 이 시간까지 협상 안 되면 우리는 4시간 안에 예. 이란의 다리, 발전소 다 폭파시킬 거다. 그 전에 언급을 한 걸 섞어서 보면 석기 시대로 이란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말이 항상 좀 바뀌기도 하니까요. 내일 오전 9시 전에 또 연장할 가능성, 시한을. 아니면 또 내일 9시까지 아무것도 안 일어나서 정말로 이제 공격이 개시될 가능성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지금 이란은 시간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방 두들겨 맞는 김에 완전히 두들겨 많더라도 이번에 트럼프의 부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연장할 수 있는 카드는 트럼프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트럼프도 일단 폭격을 한 다음에 문제가 아닙니까? 폭격을 한 다음에 이건 완전히 전쟁 범죄 행위다 해가지고 국내외에서 들고 일어날 때 감당할 수 있느냐? 그리고 폭격한다고 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할 수 있느냐? 없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을 전장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미국이야 그쪽으로 석유를 수입하지 않지만은 우방 국가, 나토 국가 어떻게 됩니까? 더구나 걸프 지역에 있는 자기들 우방 국가,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이 지금 죽을 맛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연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내일 하여튼 일어나는 일로 해가지고 우리 경제나 우리 정치나 우리 외교, 우리의 삶이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약간 수도 있다. 시간을 벌 수도 있고. 예. 중동 문제 취재 경험이 많은 조갑재 대표께 먼저 이 문제부터 짚고 넘어갔고요. 저희가 또 내일 또 중동 전문가와 함께 내일 이후의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정치로 좀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사퇴했고요. 지금 2기 공관위가 들어섰는데 1기 공관위의 상황을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1기든 2기든 이 공천은 처음부터 안 되는 공천이었어요. 이길 사람을 공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공천은. 지지율 높은 사람. 이기기 위해서는 국민 여론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건 뭐냐? 윤석열에 반대하는 후보들을 내세우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국민들이 다 윤석열과의 전련 정도가 아니라 단절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공천할 때 어떤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까? 이번 공천이 왜 엉망진창이 됐느냐 하면 공천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없었다. 그 기준은 가장 중요한 기준은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반대한 사람,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반대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공천한다. 이래 됐어야죠. 아, 예. 그런 인물을 찾았어야죠. 오히려 반대 아닙니까? 그 반대편에 선 사람을 무리하게 보호하려고 하다가 전체가 판이 뒤엉켜 버린 거죠. 예. 특히 대구에서 주호영 대구 공천에 저렇게 엉망이 된 것은 주호영 의원을 배제시키려고 하다가 저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주호영 의원은 왜 배제 대상이 됐느냐? 최근에 반윤 발언을 많이 하니까 예. 찍힌 거 아닙니까? 다만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그럼 설명이 안 되잖아요. 저는 끼워 팔기라고 보는데. 주호영 의원에게 납득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만 자르기도 그러니까 예. 이진숙 씨까지 잘라가지고 나중에 예. 보선 지역이 생기면 거기에 공천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닐까요? 국회로 대신 들어오게 해주겠다. 예, 뭐 예, 이런 조건으로. 그런데 그 지도부 또는 공간의 생각이 지금 먹혀들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아니 나는 대구시장 끝까지 가겠다. 시민들의 평가를 받겠다 하면서 흰 점퍼를 입고 계속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 그렇게 되면 보수 표심이 대구에서 나뉠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3파전이 되든지 4파전이 될 거예요. 예. 그죠? 주호영 의원까지 포함해서요. 그래 되면은 뭐 거의 김 전 총리 당선이 확실시 되는데 예. 여기에 사실상 태풍의 눈이었던 사람이 주호영 의원 아닙니까? 예. 주호영 의원이 내일 어떤 거취를 밝히느냐에 따라서 그게 3파전이 될지 4파전이 될지 1대1 구도가 될지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어떤 거취를 밝힐지는 이제 결정을 하겠지만 주호영 의원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거취를 밝혀라라고 제언을 하신다면 어떤 내용을 제언하시겠습니까? 저는 예. 그 컷오프 됐을 때 예. 그때 즉시 결단을 했어야 돼요. 아. 이런 시간을 미루면은 잡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 화가 난 거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화가 났을 때 결단을 내려야 그게 진정성 있게 들립니다. 예. 그런데 가처분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당의 결정에 순응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또 기각이 됐어요. 예. 그다음에 항고를 했습니다. 이래서 이 법적 프로세스에 말려들면서부터 결단의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러나 또 사람이 결단을 하면은 또 그 자체로서 높게 평가받을 수 있으니까 예. 나라를 위한다면 그리고 이번 선거의 의미를 되살린다면은 저는 탈당하고 독자 출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은 대구 시민들한테 선택의 여지를 줘야 돼요. 예. 만약 지금대로 가면은 윤석열파라는 것은 친윤 세력, 거의 지금 경선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윤석열파입니다. 예. 친윤 세력이에요. 거기서 한 사람 나오고 김부겸 민주당 후보 나오면은 정말 진짜 보수, 합리적 보수, 상식적 보수, 윤석열에 반대했던 보수 후보를 뽑을 수 있는 기회를 대구 시민들에게 주지 않는 결과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 노선을 가진 사람은 현재는 주호영 후보예요. 예. 그래서 주호영 후보가 나오는 게 대구 시민들로서는 선택의 여유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호영 의원이 내일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해야 된다라고 지금 제언을 하셨습니다. 즉 전륜을 한 상식적 보수 대구시장 후보가 스스로 돼야 한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그 전제는 승리를 못할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보수가 시장직을 잃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운명에 맡기는 거예요. 아, 예. 역사의 흐름에 맡기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만약 거기에 그 수성갑에 한동훈 후보가 나온다면은 예. 주호영 한동훈 연대. 보수 재건 연대지. 예. 보수 재건 연대의 기치를 만들 수 있고 이게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김부겸 후보와 주호영 후보가 1대1로 되고 국민의힘 후보는 흡수되든지 도태되든지.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즉 주호영 후보가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에 출마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수성갑으로 재보궐을 네. 가면서 대구가 바람이 일으켜지죠. 보수 재건 바람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이 대구 사람들이 난 그런 게임을 원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하. 이런 깝깝한데 대구 사람들도 화가 안 날까요? 어떻게 윤석열 장동혁에 의해서 대구가 계속 대표되느냐에 대한 자존심이 상해 있을 거라고. 예. 그 자존심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바람을 저는 기다리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대구, 부산에서 가끔 그런 바람이 일어나요. 이 바람은 어떤 거냐면은 무슨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르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큰 대의, 국가나 역사 이런 큰 대의에 공감해가지고 정의감이 폭발할 때 그게 바람이 일어나거든요. 저는 그건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바람이 보수 재건이 아니라 아예 민주당 시장을 이번에 뽑아보자. 정말 회초를 보수 정당엔 들어보자. 그리고 또 대구 경제를 지금 뭐 여당 프리미엄으로 한번 살려보자. 김부겸 후보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바람이 아니죠. 그건 바람이 아니고 그냥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어떻게 이기주의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건 절대 바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를 찍더라도 워낙 친윤 세력이 미워서 김부겸 후보 찍어야 되겠다는 사람이 많더라도 흔쾌하게 찍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이 반윤 보수 재건 세력이 나왔을 때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봐요. 예.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 현재 경선 후보 또 예비 후보와의 가상 양자 대결 여론조사를 보면 김부겸 후보가 승리하는 것으로 나온다고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저희가 화면 보여드릴 텐데요. 이 바람이 곧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고 하다 보면 좀 꺾일 것인지 바람이라고 표현 안 하셨지만 김부겸 후보에 대한 그런 응원이 아니면 계속 이게 끝까지 이어질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김부겸 후보의 대구에서의 선전 지금이 정점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정점이기도 하고 만약 거론되고 있는 저 국민의힘 후보 중에 한 사람이 뽑힌다면은 이 구도가 깨지지 않는다. 굳어질 것이고, 근데 주호영 후보가 등장하지 않는다면은 이 구도가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계속 주호영 후보가 내일 어떤 것들을 밝히느냐가 그게 재밌어요. 대구시장의 판을 선거의 판을 바꿀 수도 있겠군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부겸 후보를 공개 지지한 건 어떻게 보세요? 뭐 그 말 자체로는 저는 뭐 그럴듯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듯하다. 대구 시민을 위해서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역시 여당 프리미엄, 여당 시장이 나와야 대구의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또 대구가 10여 년 동안 1인당 지역 그 GRP라고 그러죠. 그게 최저였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대구 출신 국회의원들은 뭘 했나 하는 그런 원망이 있거든요. 그걸 아마 홍준표 전 시장은 지적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 메시지 자체는 납득이 된다.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체제로 과연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오세훈 시장 저희가 이야기도 아까 4명과의 토론에서 다뤘는데 어제 이미 늦었다. 바뀌어도 뭐 선거에서 작용하기 이미 늦었다라고 했고 어제 또 인천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공개적인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게 뭔가 좀 붕괴 조짐이라고 보세요? 저는 고쳐설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이 결단해가지고 이선에서 물러나서 뭐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다른 사람을 내세우든지 아니면 아예 막 깨끗하게 물러나든지 아니면은 지금 마땅한 후보를 찾지 못하는 경기도 지사 후보로 나오든지 하는 게 당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는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짐이 돼버린 것 아닙니까? 어제 윤상현 의원이 그렇게 했대요. 힘이 아니고 짐이 된다고 했는데 우선 와서 찬조 연설을 해달라는 사람이 안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럼 사실 앞으로 선거 기간 중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식물화 되어버렸다고 봅니다. 저는. 식물화. 정치적으로. 지금 저희가 빨간 큰 자막으로 속보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추미애 후보가 확정이 됐다고 방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즉석 질문입니다만 예상하셨습니까? 뭐 예상하죠. 그러면 김동연 현 지사가 떨어졌고 또 한준호 후보도 떨어졌고요. 추미애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됐다는 것은 어떤 개혁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었다. 검찰 개혁에 대한 법사위원장으로서의 활약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역시 지금 민주당 안에서의 강경파, 특히 이른바 사법개혁, 제가
이른바 사법개혁이라고 제가 평가 안 하니까 이른바라는 말을 붙이는데 예. 이른바 사법개혁을 주도했던 사람들에 대한 민주당 이 골수 또는 중심 되는 그 당원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저런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민주당 경기지사 이번 지방선거 최종 후보로 추미애 후보가 확정됐다. 김동연 현 지사와 한준호 후보는 떨어졌고요. 과반 득표가 바로 나왔기 때문에 추가 결선 없이 추미애 후보로 결정이 됐다는 속보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조갑재 대표와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동 상황부터 또 대구까지 비행기를 타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느낌입니다. 예, 오늘 또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조만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great night's sleep, night after night after night. That is the difference. The difference is temper. 파격이 생명이죠. 사람들은 반응하니까요. 파민처럼. 못 보던 디자인, 스타일에 끌리죠. 보는 순간 내 거다. 람데쉬 파민 쉐이버. Panasonic. 명장면을 놓치던 마지막 세대일지도. 쿠쿠. 19만 개 끓는 소리를 학습한 AI로 마침내 끌어넘침을 정복. 쿠쿠. 딸이 엄마가 되어도 여전히 날 키우는 사람. 이제는 엄마가 좀 더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이거 신고 가. 르무통. 중동발 위기로 기름값, 밥값이 치솟는 엄중한 상황에서 7개월 만에 청와대에서 만난 여야정.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넥타이를 맨 이재명 대통령은 두 당대표에게 이렇게 먼저 농담을 건넸습니다. 두 분이 요새도 손 안 잡고 그런 건 아니죠? 연습 한번. 물론 오찬장에 들어가선 뾰족한 말들도 오갔습니다. 다만 장동혁 대표는 추경 예산안을 비판하면서도 집 6채 중에 4채 처분하느라 고생했다는 유머로 시작했습니다. 이어 정청래 대표가 장 대표의 앞선 발언들을 조목조목 반박하자 이 대통령은 억울하시죠라며 즉석에서 다시 장 대표에게 재반박 기회를 줬습니다. 장 대표가 재반박이 아닌 대구 경북, 대전 충남 통합 이야기, 그러니까 또 다른 의제를 꺼내자 이번엔 이 대통령이 원래 반대 신문은 주신문에 대한 걸 하는 건데라며 유머로 응수했습니다. 판사 출신 장 대표도 요즘 재판이 예전처럼 법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어서라고 재치 있게 받아쳤습니다. 정치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갈등과 긴장 속 작은 여유와 유머가 문제 해결에는 더 제격입니다. 오늘 한 것이었습니다.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도 이 집에선 해방되죠.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요리 매연은 막아주고 습도까지 최적으로.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Hello everyone. Last quarter, our profits increased. 지난 분기 이익은 62% 증가해 35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내년에는 공격적인 인프라 투자로 점유율 70%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글로벌 CEO에게 직접 듣는 실적 발표. 토스증권 어닝콜. 투자의 주도권. AI로 모두에게로. This has been TOS Securities. 토스증권. 시작? 누구나 할 수 있지. 우연을 바라는 거야? 아니, 내 운명은 내가 선택할게. 알파팁을 더해 깊고 넓게. 댄서티. 바로 이어지는 JTBC 뉴스룸 예고해드립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9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시 제시한 협상 시한입니다. 이 합의가 안 되면 이란 전역을 초토화시키겠다며 온갖 비속어들까지 쏟아냈고 이란은 인간 사슬로 방패를 만들어 미국에 맞서겠다고 했습니다. 관련 내용 뉴스룸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일하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